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6월 27일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일요일인데 오늘 26일인데 다음 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미리 녹음을 뜨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미리 말씀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 주말 저녁에 또 다음 주를 걱정하거나 또 어떤 기대감 때문에 한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 시장 전망도 보시고 여러 자료를 훑어서 보면서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여기에 좀 도움을 주고자 미리 방송을 내보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스터디 모임은 어제 토요일 날 여의도 정경련에 가서 잘 했습니다. 두 분의 강사, 저 포함해서 세 사람이 시장 전망, 향후 IT하고 노봇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기업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인가, 중소형 기업 중에서, 주가 중에서 이렇게 큰 담론을 가지고 했는데 한 50분 정도 오셨는데 정말 멋지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아날로그적으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을 갈아 넣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남들이 지쳐 쓰러질 때 더 공부하고 더 파고 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투자 일지를 써가면서 나의 잘못된 점과 또 좋은 점들을 계속 갈고 닦는 제 소림사 주방의 3년의 소림사 주방에서 무서는 그러한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 스터디 모임도 보통 200명까지 많이 모이다가 100명으로 줄었다가 장이 안 좋으면 50명까지 주는 그러한 전형적인 여러분들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제 다른 거 보지 않고 이렇게 사람 수가 스터디 모임에 주는 걸 보면 바닥이 거의 왔음을 직감을 하는 거죠. 네, 이 세상 지표 중에서 최고의 지표는 인덱스 사람, 휴먼 인덱스인 거죠. 네.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싫어하고 니가 난다는 표현을 쓰고 욕하고 막 이러고 또 스터디 모임 같은 열정이 사라질 때가 항상 바닥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 우리 카페 친구들, 그 다음에 제 블로그 친구분들은 지치지 말고 지치면 죽습니다. 시장을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전리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늘 그 단순한 진리를 명심하면서 지치지 말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부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뭔가를 집어넣어야 뭔가 아웃풋이 생기는 그러한 원리, 인생의 성공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일단 견디자. 주 초반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주 중후반에 갔을 때 과연 이게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무너질 것이냐 이 싸움이 시장에 펼쳐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올화 이틀 정도 또 수요일 정도까지는 좀 장이 반등해서 올라올 것 같지만 그렇게 강한 반등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경제 지표들, 또 올 초로 돌아오면서 경제 지표들, 2분기 기업 실적, 이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하는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악재 속에서도 그래 기업이 그나마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안 좋네 다음 분기도 안 좋을 것 같네 이러한 생각이 또 시장에 크게 작동을 하면 장을 한 번 더 무너질 그러한 가능성 병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시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지루하면서 질질 끌면서 오래 할 것 같은데 마음 굳게 먹고 좀 틀어놓고 주무시든지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시든지 틀어놓고 카페에서 뭔가를 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 줄 요약은 일단 견디자. 이게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의 한 줄 요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저는 목표가 남들 하지 않을 때 더 열심히 해서 올해까지 꼭 10,000명 채우고 네. 저는 이제 우리 유튜브를 10,000명 채우면 다시 우리 카페 회원들만 볼 수 있게 바꿀 생각이죠. 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제 오랫동안 친구인 우리 카페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인 거니까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도 그분을 염두에 두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오래 하시려면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전주 금요일, 그러니까 올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의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2.68%, 나스닥은 3.34%,
S&P는 3.06%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끝이 너무 좋아요. 한번 올라가면 왜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디는 그러한 아주 멋진 모습이 나왔는데, 원인은 두 가지죠. 첫째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꺾였다는 거죠. 꺾였다기보다는 기대보다는 살짝 빠졌어요. 3.4를 예상했는데 뭐 3.3이 나왔다든지 이 정도인데도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그 전형적인 약시장에서 나타나는 반등의 모습, 데드캣 바운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블러드 같은 그러한 그 강성농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생각보다도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 두 가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사인을 넣어주면서 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어떤 그 경기 그 향후에 성장주들이 크게 반등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러면 모든 걸 제가 전반부에 주설주설 이야기해서 결론은 뭐냐, 뭘 사야 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사라장에서 데드캣 바운스라도 먹으려면 단타를 뭘로 쳐야 되느냐, 이게 핵심인데, 저는 IT, 제약, 그리고 이커머스, 우리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야 한다. 이게 저의 결론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2.68%, 프랑스는 3.23%, 독일은 1.59 반등이 아주 크게 나타났네요. 네. 금요일 날 니케는 1.23, 상해는 0.89, 앙생은 2.09로 반등률이 컸습니다. 우리도 4% 넘게 상승하는 그러한 강세장으로 마감을 했는데, 주말 내내 이게 이어질지 아니면 이걸로 끝날지 고민이 많은데, 다행히 미국 시장이 돌아서면서 심리는 일단 돌아섰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옆으로 횡보하면서 먹고 터지고 개별 종목 장세가 올 것이다.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소테마주를 잡고 거기에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좀 필요한 거죠. 30% 정도 현금이. 이게 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남겨두고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제가 지난번에 강영현 부자장님만 깠죠. 근데 결국 이분이 이기셨죠. 대단하십니다. 결국 이분이 맞다. 이분이 승리자죠. 네, 지금 최근 애널리스트 여러 가지 시장 전망자 중에서 이분이 제일 정확하게 본 건 인정을 해드리고 칭찬을 해드린 게 맞습니다. 저도 틀린 거죠. 네. 그럼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봅시다. 중국 부양책하고 미국 대중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일 것이다. 이분은 그렇게 인플레이션 신호를 봤죠. 멀티플이 하락, 그리고 EPS 추정치가 조정되고 레버리지 청산과 크레딧은 아직 오지 않았다. 숨을 내쉬기 전에 들이쉴 수는 없다. 일단 뱉어내야 다시 장에 오른다는 그런 의미로 멋진 말씀하셨죠. 반등, 더 큰 하락을 위한 것이다. 뱀이 화분을 벗는 이유를 봐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오버웨이트 너무 많이 과매도로 주식에 실렸다. 오버피 너무 멀티플이 높다. 오버레버리 너무 돈을 많이 갖다 신용을 썼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당시에는 오버피만 했었다. 과 밸류에이션 했었다. 이제 오버웨이트하고 그 다음에 오버레버리지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대로 나타난 거죠. 지금은 신용이 털리고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에 중국 부양책이 크레드 임펄스가 나타나야 돼요. 크레드 임펄스라는 것은 전체 GDP 중에서 신용이 얼마나 쓰였는가, 중국이 부양책을 돈을 풀고 있느냐. ISM 제조업 지수가 턴 올라와야 된다. 지금 뭐 53에서 꺾여서 내려오는데 이게 턴 올라운드에서 올라와야 된다. 경기가 부양책이 좀 있어야 되고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이 턴 어라운드가 있어야 된다. 다음에 WTI 하락이 와야 된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107달러, 120달러 같은 것들이 110달러까지 내려오는 거죠. 저는 100달러가 하락하면은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이제 주식을 살만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은 중국 부양책, ISM 제조업 지수의 턴어라운드, WTI 하락, 이게 이제 상승 처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본 거죠. 네. 그리고 오버웨이트하고 오버레버리지에 대해서 조정이 있어야 된다. 지금 조정이 온 거죠. 전제 조건을 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제 조건을 채워가는 과정, 이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펼쳤는데, 예, 이분의 생각이 맞고 좋은 분석가였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아직도 부정적인 요인이 남아있는데 그 부정적인 요인을 크게 5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반반의 시각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먼저 부정적인 시각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정적인 요인은 역시 원화 약세죠.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흔들리거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 원화 약세가 언제 멈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갈 것이냐, 이러한 논쟁이 가장 중요한 현재 시장의 일변 논쟁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시 수출 둔화가 우려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쟁이 시장에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먼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불가피하다. 이제 6월, 7월에 가면은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이는 환율 상승과 외국계 자본의 한국 자본시장 이탈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투심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었는데 이게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한국의 원화를 약세로 몰고 가고 지속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요인이 된 거죠. 문제는 이러한 강달러 구조가 좀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주중 원달러가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를 했죠. 2009년에 1,300원과 현재 1,300원의 다른 점은 이 당시에는 한국 경제라든지 글로벌 주식시장이 리만 브로더스로 어려움을 처했지만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된 요인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로 가는 좀 다른 요인이죠. 당시 2009년에는 달러 인덱스가 80%대 중반, 달러가 강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나라 원화가 동시에 더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강했겠죠. 현재는 달러 강세가 100%대를 넘어서 103, 104까지 올라온 상황. 지금 미국이 CPI를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달러 강세로 몰아가는 그 여파,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거라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이머징과 다음에 일본 엔화가 약세되는 모습. 그래서 2009년에 1,300원과 지금의 1,300원은 구조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거죠. 크레딧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경기 침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달러 대비 원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1,300원은 그리 지금 상황에서 비이성적인 수준은 아니며 현재의 매크로 상황과 전망하에서 1,300원 선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내려올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향후에 유가 강세 환경이 변곡점이 발생하기 전까지 달러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 그래서 바로 1,300원대의 원화 약세가 강세로 돌아서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달러가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 여러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CPI가 좀 꺾인 이후에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서고 한국의 원화도 약세로 돌아설 확률, 즉 달러가 강세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래 머물러 있을 가능성, 내려오는 것은 확실하죠. 하지만 내려온 시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좀 더 오래 걸릴 거다. 이 점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첫째는 원화 약세에 대해서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적응할 가능성. 그렇죠. 1,300원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더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긴다면 이것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가능성. 두 번째는 미국이 달러 강세를 풀었고 하락할 만한 요인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묶여 있다면 한국 주식 시장은 그렇게 쉽게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빨간 게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105 근처까지 와 있죠. 네.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는 지금 135엔을 뚫고 140엔까지 올라오는 초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달러 강세의 가장 어두운 그늘이 일본 엔화 약세인데 일본의 엔화 약세를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얘들은 소비를 벌인 지 오래됐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전부 다 수출 증가, 일본 기업의 활성화, 전 수출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활성화를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야기는 원화가 약세를 계속 갈 때마다 한국 정부가 원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자제한 이유는
일본과 수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구조상 우리가 중국도 위안화 약세, 일본도 엔화 약세인데 한국만 강하게 가면은 우리는 수출 경쟁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서 너무 강하게 원화 약세에 개입하지 않는 것도 지금 1,300원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과정일 수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정책의 선택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구조적으로 자국의 수출 증가를 통해서 경쟁력 회복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미국의 CPI를 잡기 위한 욕구와 맞아떨어지면서 원화, 엔화,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빨간 건데 약세가 6.8 근처에 갔다가 6.7 위안까지 하락한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위안화가 약세의 모습을 보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뒤집어 보면 일본, 중국, 한국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통화가 약세라는 것은 이들의 수출 경쟁력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물론 한국의 지금 수출이 지난번에 마이너스 무역 적자가 늘어나면서 문제는 일으킬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꺼지지 않고 동력을 회복하는 거. 약세의 원인이 무역 적자의 원인이 우리가 중간재를 사서 쓰는 어떤 인플레이션 영향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것,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자전거 페달은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더 크게 하락은 없을 것이다. 주가는 바닥은 거의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올라가는 데는 워낙 강세가 돌아서야 돼.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적 물량, 우리 반대 매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담으로 나타나죠. 자, 이게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가 22조를 넘어서 올라가 있다가 지금 거의 19조 초반까지 털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22에서 19를 빼면 3조 정도가 털렸는데 많이 털린 거죠. 저는 19조 정도 오면 거의 다 털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증시자금에서 신용잔고 동향은 이제 거의 다 왔다. 더 털린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고객 예탁금 동향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객 예탁금도 이제 바닥이 56조, 55조인데 많이 내려왔죠. 네, 신용잔고가 털리고 고객 예탁금도 빠져나가고 빚 갚고 이런 데 쓰고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거의 바닥에 왔다. 한국의 주식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다. 옆으로 좀 기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동향이나 반등 강도에 따라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올해 6월 15일에서 6월 20일 지난주에 신용잔고가 2조나 털린 거죠. 네, 막 무지하게 막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또 미리 겁먹고 3시 되면 또 미리 겁먹은 물량이 또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신용융자가 많이 털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바닥에 온 게 아니냐. 하루에 2조. 올 1월 10일에서 1월 4일 이 기간에 거의 한 달 기간에 2조 7천억이 털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2조가 털렸으니까 이번 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신용융자가 털린 그 강도는 아주 세죠. 한 달 털린 것을 일주일 만에 털었다는 거니까 그만큼 물량이 많이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카페 스터디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인버스에 투자하는 그 세력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인버스라는 것은 주식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는 하락에 배팅하는 건데 이 배팅의 수량이 오면서 물량을 막 쏟아내죠. 하락이 오면은 인버스가 하락이 오면은 기초자산에서 선물을 매도를 쳐야 되든지 뭔가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스켓에서 팔든지 이러한 물량들 인버스가 증가한 만큼 현물 시장에서는 주가가 반대로 박살나는 모습 이 물량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한번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인버스가 크게 상승하고 6개월 있다가 이렇게 털렸다는 거죠. 과거에도 6개월 있다가 인버스가 털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의 인버스 시장이 털리려면 올 연말까지는 가야 되는데 하지만 시장이 급변했을 때는 이 인버스에서 또 반대 매매, 환매수로 나타나는 그때는 이제 반대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진 요인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신용융자가 일주일만 2조가 나올 만큼 어마어마했다. 두 번째, 인버스의 시장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인버스 연달아인 기초자산에서 선물 숏이 필요했던 것 같다. 현물 매도도 필요하고 이러한 구조적인 것들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일단 진정을 좀
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충분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락 요인은 분기 실적 하향 가능성. 그렇죠. 보면은 코스피 인덱스는 연초 이후 23% 하락한 반면 동기간의 이 선행 12개월 선행 EPS는 5.4%나 상향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괴리는 얼마 전만 해도 국내 증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반증하는 증거였으나 리세션 가능성이 보다 구체화된 작금에는 하향 조정되어야 될 오류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과거 패턴에서는 이익 추정치 수정은 주가에 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죠. 이익 추정 수정치가 주가에 후행하니까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을 전후로 해서 인덱스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EPS 조정이 후행적으로 나타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EPS 기업 실적마저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가진 애널리스트들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고강도 긴축에 따른 멀티플 압착이 연초부터 이어졌다면 최근 주가 조정은 불황으로 초래된 가미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만하죠. 그렇죠? 네. 이 근원적 불황이 인데스 과매도를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커뮤니케이션 업종 전망이 가장 안 좋은데 여타 업종의 이익 전망도 하향으로 갈 조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하향 조정이 제한적인데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3분기, 4분기에서 급격하게 하향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는 게 선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 주가 지수와 이익 추정치 추이를 보면 이게 빨간 게 이익 추정치인데 저기 우측이니까 이익 추정치가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 그렇죠? MSCI 코리아 지수는 좌측에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향후에 MSCI 코리아 지수의 이익 추정치가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축을 자세히 보니까 이 빨간 게 제가 봐서는 반대로 코리아 지수이고 파란 게 이익 추정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반대로 본 것 같아요. 주가는 빠지고 이익 추정치는 빠지지 않았는데 이제 후행하니까 이 파란 기업 이익 추정치가 하락할 확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래프를 만드시면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다가 하락으로 조정이 받고 있는데 이게 기업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급등세를 지속했던 글로벌 채권 금리가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로 미국 금리 사이클의 정점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의견도 등장하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함께 미국 금리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각각 금리가 3.48%, 3.44%까지 상승했던 미국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모두 30bp 넘게 빠져 있는 상태이고 한국 10년물과 3년물 금리 또한 전고점 대비 16bp, 21bp 하락한 상황입니다. 패드워치의 6월 24일 미국 최종 기준금리 전망치가 최근 4%에서 3.5% 선까지 후퇴하였으며 일각에서는 2023년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즉 금리가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내년에는 패드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어떤 금리의 하락을 보는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만 최근 시장이 매우 강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작은 이벤트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만큼 꾸준한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그래서 금리 하락은 결국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서 플라이트 퀄리티로 가는 원인일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요인에서 초창기는 플라이트 퀄리티가 더 유리한 국면이었으나 지금은 경기 침체를 반영한 금리 인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향후에 페드의 금리 인상은 이제 7월, 8월, 9월 이 3개월만 잘 버티면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적인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7월 초부터 발표될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 둔화로 나타날 가능성. 23일 날 발표된 미국 금요일 날 발표된 PMI 지표가 서비스, 제조업, 종합 모두 시장 예상치와 전후치를 대폭 하회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낙폭이 상당히 컸던 것은 미국 6월 서비스 PMI에서 1.8% 하락했고 제조업 PMI는 4.6% 하락하며 제조업 경기가 더욱 크게 하락하는 그런 우려감이 함께 포함돼서 나타났다는 거죠. 기업들의 업황에 대한 관점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PMI 지표는 주관성과 심리가 크게 반영되기에 반드시 경기가 나빠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좋지 못한 센티멘트를 여전히 그대로 드러내는 좋은 훌륭한 그런 지표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MI 지수 중에서 제조업 지수가 강하게 하락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향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숨어 있고 이들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하락할 확률성. 그게 이제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미국 주식의 그동안 하락과 글로벌 주식의 하락으로 이끈 요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요인은 없는가?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의 부정적 요인은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대충 뭐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반대로 이제는 긍정적인 요인은 없는가? 첫째는 너무 과매도 있다, 주식이. 그리고 원자재와 유가가 너무 과매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꺾일 때가 된 게 아니냐. 주식은 과매도에서 벗어나고 원자재는 과매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좀 필요치 않는가. 그런 상황을 해보죠.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이 하반기 경기가 생각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 점, 더불어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경기 침체 우려에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날려준 거죠. 더 나아가서 미시간 내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조정된 점도 선호 심리를 더욱 위험자산에 대해서 선호 심리를 살짝 자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죠. 한편 지난 10일 미시간대에서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심리 예비치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율이었습니다. 그 결과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5.3을 유지해 예비치 5.4에 비해서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죠. 0.1% 꺾였는데도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했다는 것은 얼마나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 보면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불리했던 요인들이 살짝만 긍정적으로 바뀌어도 시장에서 크게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변동성의 그 좋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5년 기대 인플레는 지난달 3.0보다 소폭 하락한 3.1%를 기록했으나 이 또한 AB치 3.3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금요일날 한 마리 제비가 일단 나타났죠. 이 제비가 봄을 알릴 것인지 아니면 지 혼자 미쳐서 왔다가 죽어갈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곡물 가격과 메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게 제가 어제 우리 카페 스터디 모임에서 제일 강조했던 그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도 무섭게 아주 뭐 회오리처럼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도 한번 트렌드가 하락으로 잡히면 무섭게 하락할 그 가능성, 이 가능성에 저는 배팅을 하고 싶다는 거죠. 곡물 가격 또한 비록 파종 면적이 감소했지만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수학 전망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곡물 가격에 대해서 하락 트렌드가 나타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산업용 금속도 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그동안 과도한 상승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부 품목은 주간 단위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점. 그래서 곡물 가격과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의 양대 산맥이 꺾이고 있다는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 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한 마리 제비이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외치고 싶네요. 네, 제가 어제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보여줬던 표들이죠. 베이스 메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LME 전기동도 하락하고 있고, 알루미늄이 이미 크게 하락을 했고, 아연도 하락을 했고, 그렇죠? 네, 납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니켈 가격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네, 주석 가격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는 거죠. 농산물 가격도 봅시다. 콘 깎이죠. 소이빈,
휘트, 커피는 뭐 그렇게 꺾진 않네. sugar, cotton, 그렇죠? 양모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7월, 8월에 한번 생각보다도 살짝 더 꺾이는, 예상치보다 살짝 더 꺾이는 모습만 나타난다면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 점을 기대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올 확률. 그러면 마지막 남은 우리 글로벌 시장의 아주 위험 요소는 전쟁이죠. 저는 러시아는 겨울이 올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겨울이 와서 유럽을 공경의 연료로 공경에 처한 이후에 유리한 환경에서 전쟁을 끝마칠 환경. 그래서 내년 3월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갈수록 희석이 되는 거죠. 이러한 면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요인인데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 요인은 한국 환율 하락 가능성. 지난 금요일 NDF에서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좀 하락했다는 것, 11원 내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 하락을 부추겼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4.4배 급등한 점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한국 증시는 1.5% 이상 상승하면서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원달러가 1,300원에서 1,800원, 1,280원대로만 내려와도 충분히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요인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드 캡의 상승 전환 가능성. 일드 캡이라는 것은 퍼의 역수이죠. 일드 캡이라는 것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뺀 값인데 이게 11%가 넘을 때가 바닥이었다는 거죠. 항상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일리캡이 11%를 쳤을 때가 항상 바닥이었다는 거죠. 이제 9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드캡은 퍼의 역순인데 일드캡 퍼의 역순에서 미국지 10년물을 차감한 게 일드캡이라는 거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일드캡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국채에 비해서 낮게 혹은 높게 형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드캡이 11% 선을 터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소위 말해서 퀀트 애널들이 보는 모습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드캡이 9.3%까지 올라 있는데 11%를 칠 때 항상 여기가 바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번 주는 일단 신용 리스크는 과거와 달리 없습니다. 이 불안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우리의 그 주식시장의 하락이 시기적으로는 짧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다만 현 시점은 과거의 사례와 같이 과도한 레버리지나 버블 또는 신용 문제가 부재한다는 점은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시스템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1, 2개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덱스의 요구 수익률 등은 그때만큼 높아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 수준의 할인율로도 긴축과 침체라는 악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장기간 조정에 따른 투매성 물량이 최근 집중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됐지만 이 같은 현상도 영구적이 아닌 시한부로 판단해야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을 녹여는 말이죠. 여기에 리세션 리스크 부상에 따른 반대급부로 미 국채 수익률과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된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나름대로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적절하게 경기가 침체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나타나면 이 밸런스가 맞춰지면 이 시소가 정확히 맞춰지면 주식은 기술적 반등은 충분하다. 이는 기업 시절과 밸류에이션 우려를 함께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금리가 내려가고 국제유가 비용이 하락한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3분기, 4분기 기업 실적 하락, 희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시장에 투영되기 시작하고 선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바닥을 치고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을 사야 하느냐? 이 짧은 상승장, 데드캣 바운스. 그래서 2300에서 저는 2500까지 다시 올라올 확률인데 여기서 무엇을 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지금 보이는 유일한 단타 종목은 반도체,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이 세 개 섹터로 보이는 거죠. 이 세 개 섹터가 가장 바닥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너무 무거워 보이고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은 그 반등의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있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하게 이제 그 모습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하게 이제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꼭 그렇지는 않다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살짝 담아보는 것도 괜찮고 카카오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둥주나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압축해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스터디 모임에서 보여줬던 거 IT가 제일 많이 빠져. IT야 헬스케어가 제일 많이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IT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빠지거나 오르는 섹터들인데 이 세 개 섹터의 키 맞추기, 밸런스 잡기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느냐? 제가 10개 종목을 뽑았죠. 상신 EDP, 신흥 SEC, 이것은 온통형 전지 수혜주죠. 네.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대인데 7천억까지는 가지고 있어라. 코스모화학, 곧 있으면 8월 되면 성일 하이테크, 패배 배터리 왕자가 시장에 상정이 됩니다. 네, 패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게 놓여서 상장이 될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 패배 배터리라는 코스모화학, 그렇죠? 네. 이런 기업들이 시총을 좀 올리지 않을까. 그렇죠? 코스모학도 시총을 4천억대인데 7천억까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제2의 LNF라고 평가되는 코스모 신소재. 시총 3조까지 제가 무조건 들고 가다 버티라 그랬죠. 다음에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괜찮고 PSK, 오니QNC, ENF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15% 정도의 수준으로 잡고 들어가고 단타 쳐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제약바이오에서는 지시셀, 지시셀은 국내 최초의 고용암 카티 CDMO 계약을 체결한 거죠. 바닥에서 한 15%는 가능하다. 네온 이뮤텍도 좋아했습니다. 2022년에 T세포 증폭 개발 중인 NTI7 상북면 에피넵타킨 알파 관련한 세 가지 병행 임상 프로젝트 중간 결과가 발표됐는데 너무 주가가 바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플러스 15%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폰 종목, 지금 밖에 나가면 주말에 난리잖아요. 커피숍, 맛집, 뭐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아주 바글바글한데, JYP 엔터, 하이브가 여러 이벤트를 한데 얻어맞다가 살짝 올라가기나 하는데, 이 하이브의 모습을 이어갈 JYP 엔터가 이어폰 수혜주로 다시 재상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부터 15% 정도는 충분히 상승한 단타 매매로 나빠 보이진 않다. 이 정도로 10개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추천 종목이 아니라 관심 종목이죠. 더 제가 추천한 종목도 많이 이제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천하기가 겁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번 장에 에코프로 BM이라는 너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제 카페 친구들을 많이 그쪽으로 몰고 가면서 그래도 방어를 했는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지난주 금요일로 해서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떨어졌는데 월요일날 이제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이런 권리락이 한 12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위에는 위에 주가가 형성되면 그러면 그 차이가 전부 수익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원가 개념을 잘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월요일날 이익이 한 14만 원 정도 형성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자,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했으니까 습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지치지 맙시다. 다시 결론적으로 지치면 이 전리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꾸준히 연구하고 현금과 주식 비율을 늘렸다 줄였다 잘하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단순화시키는 거죠. 이제 이번에서 올라가면 한 30%는 현금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이 아사라장이 끝나고 이제 뭐랄까 CPI도 좀 꺾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기업 실적 2분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좀 나오고 뭔가 좀 그렇게 3, 4분기에도 나쁠 게 않다 이런 예상이 들면 새로운 테마주가 시장에 떠올 거다. 새로운 테마주. 이 뉴팀 새로운 테마주를 잡는 거. 이게 올 하반기의 핵심 싸움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 포트폴리오 30%의 수익이 정해질 것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염두에 두고 30% 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올라오면 적지 않을 때 현금 30%를 마련하는 전략.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권합니다. 기준 한 2,500 정도 오면은 일단 기다렸다가 팔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네, 즐거운 한 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여러분들의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월요일부터 한 주 우리가 건강하게 잘 견디면서 이 장에 대박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